2001년 6월 접근이 철저하게 제한된 한 장소에서 마련된 테이블에 두 명의 인물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김대중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세계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로 이골이 난 세계적인 예언가였죠. 그는 그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는 중요한 보고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마치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보기라도 하듯이 하나하나가 사실이 되어 있어 20년이 지난 현재 예언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인간은 보통 자신이 가본 적 없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1년 후 나는, 5년 후 나는, 10년 후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부자가 되어 있을까? 등등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미래는 언제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언가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을 적어둔 문구가 실제로 일어나면 그의 예언은 신빙성을 갖게 되면서 두려움의 존재가 되죠. 역사상 가장 정확한 예언가로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습니다. 프랑스 앙리 2세의 정책 자문을 맡았던 그는 점성술사이자 미래를 내다보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예언했던 사건들만 하더라도 히틀러의 출현과 제2차 세계대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폭, 체르노빌 등등 세계사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들을 전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난 예언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별의 흐름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예언가는 과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신의 감이나 불가사의에 의한 예언이 아니라 차라리 과학에 기초한 예측을 내놓죠. 바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입니다. 이 학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아두면 자신의 유식함을 뽐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권력이동 등등 누구나 알만한 저서를 남겼을 뿐 아니라 20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보고서에서 말한 내용들은 20년 후 전부 현실이 되어 있으니까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였습니다. 우선 그가 남긴 저서들을 잠시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예언 보고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를 일약 세계적인 석학으로 올려준 저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토플러를 나타내는 문구이기도 하죠. 그에 따르면 이제껏 세상은 세 번의 물결, 즉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물결은 동굴에서 생활하며 짐승을 때려잡고 들판에 자연적으로 자란 열매를 채집하며 살던 인간이 농경사회로 진입한 사건이었죠.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은 정착생활을 시작했고 정착생활은 마을을, 도시를, 국가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다 농사를 지으며 안락한 삶을 유지하던 인간은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두 번째 물결을 맞이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기계라는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제 인간의 생산 능력은 인간의 한계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결이 시작됩니다. 바로 정보화 혁명이죠. 이전까지 부의 축적이 토지나 기계, 공장이었다면 정보화 시대의 부는 정보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전자공학, 미생물학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맞춤 생산이 가속화되면서 대량화, 표준화, 집중화가 발생하고 지식과 정보가 많은 이가 진정한 부자가 된다고 보았죠. 그런데 1차부터 3차 물결까지의 변화 시기는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렵사회가 수만 년, 농경사회가 수천 년 걸렸다면 산업사회는 수백 년, 정보와 지식사회는 수십 년에 이뤄지면서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 책이 출간된 1980년 당시 한국은 아직까지 완벽히 산업화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엘빈 토플러는 미래를 내다봤죠. 참고로 1980년이면 삼성전자는 정보와 지식 시대 필수 제품인 반도체를 생산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고 한국의 컬러 TV가 보급된 것이 1981년이니까 디지털이니 지식정보니 하는 용어는 가당치도 않았죠. 토플러가 얼마나 앞서 나간 인물인지 감이 오시죠. 어쨌든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계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장악했는지에 따라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상상도 못할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말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 중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4년 하버드 대학교를 자퇴한 마크 주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 기업인 페이스북을 창업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포스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간단한 웹사이트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들과 공유하고 싶어 했고 2020년 현재 27억 명의 실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죠.
이 페이스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지식정보 산업의 핵심이 됩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팔아 넘기지는 않지만 이 데이터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받습니다. 연령, 성별, 지역, 국가, 취미 등의 공통점을 가진 이들에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광고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죠. 이 데이터 덕분에 페이스북의 1년 매출은 60조 원에 달하며 창업주 주커버그는 현재 전세계 갑부순위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페이스북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로가 될 것이고 광고주들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덕분에 페이스북은 웬만한 제조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토플러가 말했듯이 남보다 많은 정보를 가졌을 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거제도로의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검색을 시작합니다. 네이버에 거제도 숙소를 검색해 괜찮아 보이는 숙소를 결정하고, 거제도 맛집을 검색해 여행 가서 즐길 식당을 결정하고, 거제도 명소 등을 검색해 방문할 장소를 결정하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는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개인들은 자신들이 블로그에 쌓아둔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자를 끌어모으고, 방문자가 많을수록 그들의 정보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개인들은 글 써주는 대가로 원고료, 즉 광고비를 받습니다. 혹자는 여전히 노동과 땀의 가치를 중시하며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해 월급을 받지만 남들보다 일찍 정보의 바다로 뛰어든 이들은 웬만한 회사원 연봉을 한 달에 벌어들입니다. 1980년에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시대가 바로 엘빈 토플러가 예상한 제3의 물결, 즉 정보화 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11년 후 엘빈 토플러는 새로운 책을 출간합니다. 권력이동이라는 저서였죠. 이 책의 핵심은 사회의 물결이 변함에 따라 권력도 함께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제3의 물결에서 주장한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선진국의 중심 자원이 바로 지식과 정보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쉬운 예로 각 국가의 석탄 가격에 대한 정보가 많은 수입업자는 더 저렴한 국가로부터 석탄을 수입해 이윤을 남기게 되고,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주가 추이를 읽을 수 있는 지식을 축적한 사람은 그 정보를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되고, 부동산 경매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지식을 강의로 녹여내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곧 돈이 되는 사회이고 그것이 권력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라는 저서에서 금융과 미디어에서의 권력이동도 예견했습니다. 물물교환이 주로 이어지던 농업사회, 동전과 지폐라는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사회는 정보사회로 이어지면서 유사화폐가 생겨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9년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등장했죠. 미디어와 관련해서 그는 TV와 컴퓨터 기술이 접목되면 개개인들이 마음대로 영상을 제작하고 개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 내다봤는데 이는 현실이 됐죠. 바로 유튜버, BJ 등으로 불리는 1인 미디어가 등장해 TV를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토플러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통찰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똘똘 뭉친 토플러가 오로지 한국을 위해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이라는 11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2001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별명보다는 IT 강국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만큼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작은 엘빈 토플러의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중대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토플러는 한국은 2001년 현재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하여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국인뿐 아니라 이후 한국 땅에서 살아갈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강제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 선택은 저임금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선진국의 종속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도국가가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는 세계 경제는 몇 세기에 걸쳐 빠르고 급진적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경쟁사회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1960년대 한국의 선택을 조명했습니다. 선진 산업국가로 합류하기 위한 역사적인 선택을 내렸다고 말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업사회로의 진출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철강, 자동차, 전자, 화학, 조선, 건설 등 굵직굵직한 산업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의 선택의 결과였는데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이동하기 위해 몇백 년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이뤄냈죠. 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1988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경제발전에 있어서만큼은 교과서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토플러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덕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정보화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진입한 나라라며 이미 한국에는 가정용 PC 보급률이 2001년 기준 1,500만 대 수준으로 미국보다 10% 정도 높다고 평가했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약 22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3분의 1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 성공에 안주한 일본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에 혁신에 태만한 결과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워크맨이라는 아날로그 기술의 성공에 안주해 MP3라는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2000년대부터 도태됐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간헐적인 혁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도태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20년 전 토플러의 보고서를 받은 한국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의 이 제안대로 변화했을까요? 맞습니다. 20년 후 한국은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토플러가 그려둔 그림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시작은 보고서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죠. 그는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역사가 자신을 평가할 때 지식정보화 사회를 연 대통령으로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T 지식정보화 강국의 초석을 마련했죠. 상간 벽지에서도 필요한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출력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굳이 관청을 드나들면서 공무원에게 서류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IT 인프라 강국으로 불리는데요. 비단 기술력의 고도화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국토가 좁고 인구가 대도시에 밀집됐다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지형도 큰 몫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덕분에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속도는 전 세계 1위죠.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는 2020년 4월 세계 광대역 통신 및 모바일 인터넷 속도 순위를 공개했는데 한국은 모바일 테스트 속도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은 각각 33위, 39위를 차지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넘사벽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이동통신 5G를 상용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한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보급률이 높고 소비자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한 데다 인프라까지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 한국인들의 기술 이해도와 활용력이 높아 전 세계 IT 기업들이 테스트베드로 항상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등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및 시스템 설비를 의미합니다.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이 다른 나라가 갖추지 못한 가장 큰 장점으로는 똑똑하고 식별력 있고 세분화된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모든 외국 기업이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생각한다면서 한국에서 성공하면 중국 등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칸리 미오테크놀로지 한국 지사장은 한국 시장은 앞서가는 트렌드로 전 세계 IT 제품의 시험 무대가 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곧 전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의미한다며 극찬했죠. 토플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에게 제안한 것은 비단 정보통신만은 아닙니다. 생명공학, 교육 등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제안 그리고 20년 후 결과는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